삶의 터전인 장터. 오늘도 누군가는 지키려 울부짖고 누군가는 부수려 몰아붙입니다. 제발 이 장터만은 지켜주세요.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위험해요. 저랑 같이 피해요. 그녀의 눈빛, 그 손길.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내가 가슴에 묻었던 잃어버린 내 친딸이었으니까요. 사람의 인연은 때로는 피보다 깊고 또 때로는 피보다 더 잔인합니다. 평생 가슴에 묻었던 비밀이 철거의 소란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친딸을 잃은 어머니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적으로 마주한 딸. 오늘 장터 한복판에서 사랑과 분노, 용서와 눈물이 뒤엉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겐 큰 응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서울 변두리 봉천시장에 촛불이 켜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김정환은 벌써 일어나 사고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국밥집 앞에서 쪼그려 앉아 물을 썰고 있는 정화의 손끝은 벌써 곱아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고, 또 잠을 설쳤네. 정화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꿈을 꿨거든요. 고아원에 맡겼던 딸아이가 울면서 매달리던 그 꿈 말입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으로 정화의 치마를 붙잡고 엄마 가지 마세요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던 모습, 고사리 같던 손가락들이 정화의 옷깃을 놓지 않으려던 그 애절함까지도요. 수정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정화는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손 국밥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서 정화는 혼자 모든 일을 해냅니다. 무거운 사골뼈를 들어 올리고 거대한 솥에 물을 끓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60이 넘은 나이에는 버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이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남편 봉수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정화는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봉수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었죠.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도 제대로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지 5년째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지만 지금은 명절에나 연락이 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엄마 몸 조심하세요. 돈 부족하면 말씀하세요라는 짧은 인사뿐이었습니다. 정화는 아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화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집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순이가 인사를 건넵니다. 순이는 정화보다 5살 어리지만 이 시장에서는 가장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그래야죠. 손님들이 기다리는데요. 정화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정화의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니, 또 그 꿈 꿨구나. 뭔 소리예요? 언니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딸 생각에 잠 못 잤죠? 순이만이 정화의 아픈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신혼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첫째 딸을 고아원에 맡겼던 이야기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봉수 아버지 병원비에 시어머니 약값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거든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순이는 정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있거든요. 길 건너편 떡집도 문을 닫았고 모퉁이 구멍가게도 벌써 한 달째 비어 있었습니다. 빈 점포들이 늘어날 때마다 정화의 마음도 함께 비어갔습니다. 정화 언니, 진짜 큰일 났어요. 순이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구청에서 통지서가 나왔다네요. 이번 달 말까지 다 나가래요.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러게요. 3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는데 어디 가라는 거예요? 정화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정화에게 마지막 남은 터전이었거든요. 아침 8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일하러 나가는 근로자 아저씨였습니다. 사장님, 언제나처럼 국밥 하나 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나가겠습니다. 정화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습니다. 사골을 하루 종일 우려낸 진한 국물에 싱싱한 부추와 김치를 올렸습니다. 이 맛만큼은 어디에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밥을 내주면서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양파 썰다가 그래요. 정화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님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사장님 국밥은 정말 최고예요. 어머니 손맛 그대로거든요. 손님의 말에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라니, 정작 본인은 딸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밥을 해주지 못했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불안해하는 상인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서로 만나면 하는 얘기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화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맡기던 날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정화도 울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준 선물이었죠. 수정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정화는 사진 속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27살이 된 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혹시 결혼을 했을까요? 아이는 낳았을까요?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화는 마지막 손님을 받았습니다. 혼자 온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그런데 밥은 조금만요. 네, 알겠습니다. 정화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문득 죽은 남편 봉수가 생각났습니다. 봉수도 말년에는 밥을 조금씩 드셨거든요. 위가 안 좋다며 항상 소식하셨죠. 그때 정화가 조금 더 잘해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하루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95,000원. 1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생각하면 겨우 손익분기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창밖으로 시장 상인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정화도 나가봤습니다. 내일 철거 반대 집회를 한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참여해야겠어요. 순이가 설명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장은 정화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화는 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봉천시장 한복판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철거 반대 집회에 참석한 상인들과 주민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우리의 터전을 지키자, 재개발 반대 같은 구호가 적힌 현수막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김정아도 어머니 손 국밥 앞치마를 벗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62살의 나이에 이런 일에 나서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곳은 정아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거든요. 혹시라도 언젠가 딸이 엄마를 찾아온다면 이곳으로 올 텐데 그때까지는 이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정아 언니, 여기 와요. 순이가 정아의 손을 잡고 앞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장 상인 대표들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30년,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의 삶터이고 일터입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상인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아도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중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온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상황이 험악해졌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집회입니다. 즉시 해산하십시오. 경찰관의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불법 집회예요?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요. 상인 대표가 맞섰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정아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이런 소란 속에 휘말리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언니, 우리 뒤로 빠져요. 순이가 정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과 상인들 사이에서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밀려들면서 정아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정아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을 감고 넘어질 준비를 했는데 그 순간 따뜻한 손길이 정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아는 눈을 떠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단발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 여성의 눈빛이었습니다. 맑고 따뜻한 눈빛이 왠지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고맙습니다. 정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근감이 들었거든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여성이 정아를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그 관심 어린 시선에서 정아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딸이 엄마를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덕분에 괜찮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이런 혼란 속에서는 조심하셔야 해요. 여성의 말투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정아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가씨는 여기 사시나요? 정아가 물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집회 소식을 듣고 왔어요. 여성이 약간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정아는 그 모습에서 뭔가 감춰진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여성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정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십자가 펜던트였습니다. 정아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혹시 그 목걸이는?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하고 다닌 거예요. 여성이 목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참 예쁘네요. 정화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집회 현장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경찰과 상인들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여기는 위험해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여성이 정화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성함이 수진이라고 해요. 박수진. 수진. 참 예쁜 이름이네요. 저는 김정화예요. 정화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정화의 가슴이 또 한 번 뛰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이름도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김정화 할머니. 수진이 정화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표정에도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시장에서 장사하세요? 네, 국밥집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손 국밥이라고. 어머니 손 국밥. 수진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러고는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왠지 그 이름이 친근하게 느껴져서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회 현장의 소란이 점점 커졌습니다. 경찰들이 강제 해산을 시키려고 하고 상인들은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위험해요. 어서 피하세요. 수진이 정화의 팔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정화는 그 손길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면했네요. 천만에요. 어르신께서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수진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정화와 수진도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수진이 인사를 하려는 순간 정화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실 때 국밥집에 들르세요. 맛있는 국밥 한 그릇 대접할게요. 정말요? 그럼 꼭 들를게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정화의 마음속에서 뭔가 확신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후에도 정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그 맑은 눈빛,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저 아이, 왠지 낯설지가 않아. 정화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지 사흘 후, 김정화는 국밥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날 만났던 수진이라는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맑은 눈빛,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정화 언니, 또 멍하니 있네요. 옆집 순이가 국밥집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 순이 씨. 무슨 큰일 났어요. 방금 소식 들었는데 재개발 추진하는 박창수 의원이 내일 이 시장에 온다고 해요. 정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창수 의원은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봉천시장 재개발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뭐 하러 와요? 시장 상인들 설득하러 온다는데 사실상 마지막 통보 같은 거죠.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정화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봉천시장 중앙광장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도착했습니다. 박창수 의원과 구청 관계자들, 그리고 건설회사 직원들이 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도 어머니 손 국밥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목소리는 전해야 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정치인다운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원님, 우리는 이곳에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요. 한 상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하실 수 있도록. 그때였습니다. 의원의 뒤에서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정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사흘 전 집회에서 정화를 도와준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왜 박창수 의원과 함께 있는 걸까요? 설마. 제 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입니다. 박창수 의원이 수진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화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도 정화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 전 그렇게 다정하게 자신을 도와준 수진이 바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의원의 딸이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현재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상인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박창수 의원의 설명을 듣고 있던 정화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진이 상인들을 돕는다는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의 이주 대책과 보상 문제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흘 전과 똑같은 따뜻한 목소리였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국밥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이 혼자 서 있었거든요. 정화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할머니.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꺼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흘 전에는 몰랐어요. 수진 씨가 의원님 딸인 줄. 정화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이 시장에서 장사하신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적인 건가요? 정화의 질문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당황과 슬픔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진 씨 아버지는 이 시장을 없애려고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상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약속드릴게요. 특히 할머니께는 더욱 신경 쓰겠어요. 수진이 정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정화는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저한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려고 해요? 정화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냥 왠지 할머니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 본 사이인데도 낯설지가 않고. 수진의 말에 정화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수진 씨를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약속하신 국밥, 아직 유효한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정화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점심시간에 갈게요. 좋아요. 맛있는 국밥 끓여놓고 기다리겠어요. 수진이 떠나간 후 정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도 미워할 수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 아이는 도대체 뭔가 다른 구석이 있어. 정화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가 국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오늘 박수진이라는 여자애와 이야기했다면서요? 네, 그랬어요. 조심해요, 언니. 아무리 착해 보여도 결국은 우리 시장을 없애려는 사람들 편이에요. 순이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순이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고 왠지 모르게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화는 딸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이상한 것 같아. 적이어야 할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이 끌려도 되는 걸까? 사진 속 딸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있다면. 지금 몇 살이지? 27살. 수진이와 비슷한 나이구나. 정화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를 보면 왜 이렇게 친근감이 드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상한 확신 같은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정말로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정화는 정성껏 국밥을 끓여서 대접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국밥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정화가 수진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마치 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진의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가 다시 정화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더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 씨, 그 목걸이 정말 예쁘네요.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하고 다녔어요. 친엄마가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말에 정화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엄마요? 네, 저는 입양하거든요. 어릴 때 고아원에 있다가 지금 부모님이 키워주셨어요. 정화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 국밥집을 다시 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화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수진이 입양하라고 했던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되었다는 말, 친엄마가 준 십자가 목걸이라는 말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우연의 일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화 언니, 또 그러고 있어요? 순이가 국밥집으로 들어오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요즘 계속 멍하니 있잖아요. 혹시 그 박수진 때문이에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에게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마 적의 딸이 자신의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언니, 그 애한테 너무 마음을 주지 마세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결국은. 알았어요, 순이 씨. 걱정 마세요. 정화가 순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수진이 생각났습니다.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하게 수진이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수진 씨. 어서 와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빨갛네요. 정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급한 일이 있어서 뛰어왔어요. 그런데 목이 너무 말라서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잠깐만요. 정아가 서둘러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진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수진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실수로 목걸이를 걸려서 끊어뜨렸습니다. 아! 수진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십자가 펜던트가 바닥에 떨어져 구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주워드릴게요. 정아가 서둘러 십자가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목걸이를 손에 쥐는 순간 정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십자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7년 전 딸을 고아원에 맡기던 날 마지막으로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정아는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크기며 모양이며 심지어 작은 흠집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정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창백해 보이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수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양어머니께서 친엄마가 주고 간 유일한 유품이라고 하셨어요. 수진의 대답에 정아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언제 입양되셨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3살쯤이었다고 들었어요. 1998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998년. 정아가 딸을 고아원에 맡긴 해였습니다. 정아는 숨을 참으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이름은 뭐였어요?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정이요. 김수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입양되면서 박수진으로 바뀌었어요. 김수정. 정아가 딸에게 지어준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아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 정아의 어깨를 붙들며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아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친근한 젊은 여성이 아니라 27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딸이었습니다. 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릴 때는 정말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왜 저를 보냈는지. 하지만 이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왜요? 이미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제 진짜 부모님이에요. 수진의 말에 정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친엄마도 분명히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잖아요. 저는 버려진 거죠. 수진의 목소리에서 오래된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정아는 그 상처가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 씨는 원망하지 않으세요? 친엄마를. 예전에는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나만 버렸을까? 다른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사는데
나는 왜 혼자일까 하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정화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혹시 할머니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저도 옛날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시는 거군요. 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늘 궁금해요. 정화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원망하지도 않을 거고요. 수진이 정화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정화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수진 씨, 만약 그 아이가 할머니 앞에 나타난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미안하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해주고 싶어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정화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말이네요. 정화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진이 일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수진이 나간 후 정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바로 자신의 딸 수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수진이 믿어줄까요? 수정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를 알아봐줘. 정화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7년 만에 만난 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딸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지금의 수진, 닮은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매며 웃는 모습이며 심지어 말하는 습관까지도요. 내일은 용기를 내서 말해봐야겠어.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결심을 굳혔거든요. 오늘은 반드시 수진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하지만 막상 아침이 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화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순이가 반찬 가게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또 그 박수진 때문이죠? 언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 애는 결국 우리 적이라고요. 순이의 걱정을 듣고 있던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만약 순이가 진실을 안다면 뭐라고 할까요? 오전 11시 정화는 용기를 내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실 때 국밥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이야기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점심시간에 갈게요. 그런데 정화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는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박창수 의원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수진 옆에는 어머니 강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이 누군가와 다정하게 전화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수진아, 누구 전화였니? 아,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세요. 국밥집 하시는 분이요. 국밥집 할머니? 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김정화 할머니라고 하세요. 정말 친절하신 분이에요. 김정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 김정화일까요? 혹시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던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던데요. 왜요, 어머니? 아니야, 그냥 조심해라.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 영숙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27년 전 그 김정화가 수진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이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화의 표정이 심각해서 수진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너무 심각하세요. 정화는 깊은 숨을 쉬고 수진의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어제 목걸이 이야기를 듣고 밤새 생각했어요. 목걸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27년 전에 딸을 보냈어요. 고아원에.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이 김수정이었어요. 그리고 고아원에 보낼 때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어줬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설마. 네. 저는 수진 씨가 제 딸이라고 생각해요.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럴 리 없어요. 수진아. 아니, 수정아. 저는 수정이 아니에요. 저는 박수진이고 박창수 의원님과 강영숙 여사님의 딸이에요. 수진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일치해요. 나이도 이름도 목걸이도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할머니가 너무 딸을 그리워하셔서 착각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DNA 검사를 해봅시다. 정화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저도 수진 씨도 확실해질 수 있어요. DNA 검사요? 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사과할게요. 하지만 만약 맞다면 수진이 한참 동안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혼란과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정말 확인해보고 싶으세요? 네. 27년 동안 찾던 내 딸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수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으로 나온다면 다시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그 대화 내용을 수진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머니 영숙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니? 국밥집 할머니가 저를 친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숙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DNA 검사까지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27년 전에 딸을 고아원에 보냈다면서.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그 김정화였습니다. 수진아, 그런 헛소리 믿지 마라. 하지만 목걸이 이야기도 그렇고 이름도 김수정이었다고 하고 그건 우연의 일치야. 세상에 수정이라는 이름 가진 아이가 얼마나 많은데. 영숙은 애써 침착하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DNA 검사 받기로 했거든요. 안 돼. 영숙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왜요, 어머니? 그런 검사 받을 필요 없어. 너는 내 딸이야. 24년 동안 내가 키운 내 딸이라고. 하지만 만약 정말 친엄마라면 친엄마든 뭐든 상관없어. 너를 버린 사람이 친엄마가 될 수 있겠니? 영숙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속을까봐 걱정되는 거야. 영숙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DNA 검사를 받기로 마음을 정했거든요. 어머니, 저는 내일 할머니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거예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수진아, 만약 할머니가 제 친엄마가 아니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만약 정말 친엄마라면 저는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지는 걸까요? 영숙은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립탐정이죠?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내일 누군가를 미행해야겠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7년 전 그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김봉수와의 불륜, 그리고 수정이를 몰래 데려온 일까지. 절대 들키면 안 돼. 수진이를 잃을 수는 없어. 영숙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정아와 수진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를 확인하러 오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정아와 수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일주일 후에 봐요. 네, 수진 씨. 그럼 두 사람이 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고용한 사립탐정이었습니다. 네, 여사님.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DNA 검사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은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영숙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DNA 검사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하루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국밥을 끓이고 있어도 자꾸 수진이 생각났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딸의 어릴 적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정화 언니, 또 그러고 있네요. 순이가 국밥집으로 들어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정말 이상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밤에는 불 켜놓고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화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이에게 DNA 검사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언니, 혹시 그 박수진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사흘 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정화는 대답 대신 국밥을 저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적의 딸이 자신의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그때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수진 씨. 어서 와요. 무슨 일 있어요? 정화가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이상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요? 네. DNA 검사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검사 받지 말라고, 저는 이미 박 씨 가족이라고. 정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숙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아예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위험하다면서요? 위험하다고요? 네. 무슨 위험인지도 말씀 안 해주시고. 할머니, 혹시 제가 정말 할머니 딸이라서 그러는 걸까요? 수진의 질문에 정화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저를 안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꿈이요. 그 여자가 할머니와 비슷했어요. 수진 씨, 할머니, 만약 정말 제 친엄마라면 왜 저를 보냈어요? 수진의 간절한 질문에 정화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고 남편은 병들어 있었고 수진 씨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후회했어요. 하루도 수진 씨, 수정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국밥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집에 가자.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한테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영숙이 수진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김정아 씨, 제 딸한테 이상한 소리 집어넣지 마세요. 영숙이 정화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DNA 검사를 받았잖아요. DNA 검사가 뭐가 대수예요? 수진이는 제가 24년 동안 키운 제 딸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과가 뭐든 상관없어요. 수진아, 집에 가자. 영숙이 수진을 끌고 가려 하자 정화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영숙 씨. 뭐요? 왜 이렇게 DNA 검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세요?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화의 질문에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쓸데없는 검사 받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쓸데없다니요? 만약 수진 씨가 정말 제 딸이라면 당신 딸 아니에요. 수진이는 제가 고아원에서 정식으로 입양한 제 딸이라고요. 그때 수진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어머니도 할머니도. 수진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제 정체가 뭔지, 진짜 부모가 누군지. 수진아, 어머니, 만약 할머니가 정말 제 친엄마가 아니라면 검사 받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오히려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친엄마라면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수진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어머니가 제 양엄마인 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뿌리가 어딘지는 알고 싶어요. 영숙의 눈에서 절망이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창밖을 보니 시장에 경찰차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지? 정화가 밖으로 나가보니 구청 직원들과 철거 업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긴급 철거 명령입니다. 모든 상인들은 즉시 대피하세요. 확성기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2주 기간이 남아있는데 상인들이 항의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강제 철거에 들어갑니다. 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그때 영숙이 정화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정아 씨, 이제 끝이에요. 뭐라고요? 남편이 구청에 압력을 넣었어요. 오늘 당장 이 시장을 비우라고요.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당신이 우리 가족을 건드렸으니까요. 수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영숙의 말에 정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와 DNA 검사 받는 것도 포기하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면 철거를 멈춰주겠어요. 그건 너무해요.
선택하세요. 수진이냐, 이 시장이냐. 영숙이 악마 같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진아, 엄마가 널 지키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할머니 가게를 빼앗아서요? 그래야만 그 여자가 포기할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런 분이었어요? 수진아, 엄마는 싫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싫어요. 수진이 영숙을 밀치고 정화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 씨. 할머니, 저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수진의 말에 정화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도 없네요. 내일이 약속된 날인데. 정화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일 꼭 확인하러 가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철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로 엄마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하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은 알고 싶어요. 수진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짐을 싸고 철거 업체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정화는 홀로 국밥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결과만 확인하자. 그게 마지막이야. 정화는 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영숙은 또 어떤 방해를 할까요? 오늘이 바로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었거든요. 27년 만에 딸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모든 것이 착각이었을지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국밥집 밖으로는 철거 업체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화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화 언니. 순이가 짐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언니도 어서 짐 싸요. 오늘까지 다 나가야 한다고 해요. 알았어요, 순이 씨. 조금 있다가 할게요. 정화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에 병원에서 수진과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언니, 어디 가요? 잠깐 볼 일이 있어요. 정화가 서둘러 국밥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길을 막았습니다. 강영숙이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해 보였는데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김정아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건 영숙 씨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화가 지나가려 하자 영숙이 팔을 붙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시는 거죠? 수진이와 함께?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영숙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정화가 영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냥 쓸데없는 일이라서요. 쓸데없지 않아요. 만약 수진 씨가 정말 제 딸이라면. 딸이 아니에요. 절대 딸이 아니라고요. 영숙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려요?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오히려 좋은 일 아니에요? 정화의 질문에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멈추더니 수진이 내렸습니다. 수진도 밤새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정화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도 여기 계시네요. 수진아, 집에 가자. 그런 검사 받지 마. 영숙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뭔가 숨기시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의심스럽게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냥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쓸데없지 않아요. 제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요. 수진이 정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결국 정화와 수진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정화와 수진은 병원에 도착했어요. 김정화님, 박수진님,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정화와 수진은 긴장한 채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99.9%입니다. 순간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두 분은 친모녀가 맞습니다. 의사의 확인에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정아, 내 딸이 맞구나. 정화가 울면서 수진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알던 건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수진 씨, 왜 저를 버렸어요? 왜 고아원에 보냈어요? 수진아, 그때는 정말 변명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엄마라면 아이를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다 아이와 함께 살았는데 왜 저만 혼자였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때 병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상관없어. 넌 내 딸이야. 영숙이 수진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로. 할머니가 제 친엄마예요. 수진의 말에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 널 키운 건 나야. 20년 동안 내가 엄마였잖아. 네, 맞아요.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엄마예요. 하지만 수진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DNA 검사를 반대하셨어요? 뭔가 숨기시는 게 있는 거죠? 영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을 말해주세요. 저에 대한 진실을요. 진실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널 사랑했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싶어요. 어떻게 저를 입양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DNA 검사를 반대했는지. 수진의 간절한 질문에 영숙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좋아. 말해줄게.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영숙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왜요? 여기서 말해주세요. 사람들이 많아서. 조용한 곳으로 가자. 결국 세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너를 고아원에서 입양한 게 아니야. 뭐라고요? 정아와 수진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27년 전, 내 아버지 김봉수와 나는 연인 사이였어. 뭐라고요? 정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봉수는 당신과 결혼했지만 나를 진짜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는 몰래 만나고 있었지. 정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니. 그리고 당신이 수진이를
수정이를 고아원에 보낸다고 했을 때 봉수가 제안했어. 자기가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그게 무슨. 하지만 봉수는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았어. 대신 나한테 맡겼지. 그래서 내가 몰래 키운 거야. 영숙의 고백에 수진이 경악했습니다. 물론이지. 봉수가 직접 너를 내 집으로 데려왔어.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는 고아원에서 입양했다고 거짓말했지. 박창수 의원님은 모르셨던 거예요? 응. 우리 남편은 지금도 내가 고아원 출신인 줄 알고 있어. 내가 선량한 마음으로 입양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정화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당신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었거든. 실제로도 그랬고, 수진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 봐. 영숙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27년 동안 속은 거예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사랑으로 키운 거야. 그리고 사실 봉수도 가끔 너를 보러 왔어. 뭐라고요? 정화가 충격받았습니다. 봉수는 죽을 때까지 수진이를 걱정했어. 가끔 몰래 와서 멀리서라도 보고 가곤 했지. 그럼 남편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속인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영숙의 변명을 듣고 있던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수진아, 친엄마는 27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맸는데 여러분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수진이 영숙을 바라보며 분노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엄마는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수진이 영숙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정화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정화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커요. 그리고 저에게는 아직도 이분이 엄마예요. 수진이 영숙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님이 겪으셨을 고통도 이해해요. 수진아. 정화가 다가가려 하자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저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수진아. 정화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영숙이 막아섰습니다. 김정화 씨. 수진이는 혼란스러워해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영숙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수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화는 병원 옥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27년 만에 찾은 딸 하지만 딸은 아직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정화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수진이 병원을 뛰쳐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봉천시장의 철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찾아올까 봐서 국밥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정화 언니, 이제 정말 가야 해요. 내일이면 이 건물도 철거에 들어간다고 해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혹시, 언니, 그 아이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딸이라고 해도 24년 동안 다른 집에서 자란 아이인데. 순이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국밥집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사흘 동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았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계셨구나. 수진 씨,
정화가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사흘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수진이 정화 앞에 앉았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크긴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제 친엄마예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요? 이 시장을 구하는 일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수진 씨 아버지가 추진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직접 아버지를 설득해야죠.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와 함께 아버지께 가실 수 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이제는 확실히 해야겠어요. 제가 누구 편인지. 1시간 후 수진과 정화는 박창수 의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원실 안에는 박창수 의원과 강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정화와 함께 나타나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여기에? 박창수 의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얘기인데? 봉천시장 철거를 중단해 주세요. 수진의 말에 박창수 의원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분이 제 친엄마예요. 수진이 정화를 가리켰습니다. 뭐라고? 박창수 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은 이미 알고 있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했어요. 그게 사실이야? 박창수 의원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사실은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27년 전 김봉수 씨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뭔 소리야? 수진이를 고아원에서 입양한 게 아니라 김봉수 씨가 직접 우리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영숙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봉수와의 관계, 그리고 수진을 납치하다시피 해서 키운 이야기까지. 그럼 당신이 24년 전에 선량한 마음으로 고아원에서 입양했다고 한 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여보, 답해. 맞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창수 의원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불륜? 24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야? 여보, 그건. 입 닥쳐. 박창수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24년 동안 내가 바보였구나. 당신이 선량한 마음으로 고아를 입양했다고 믿었는데.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고 그 남자 아이까지 데려와서 내가 키우게 했다는데 진정하라고. 박창수 의원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수진이 박창수 의원을 말렸습니다. 수진이 박창수 의원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봉천시장 철거를 중단해 주세요. 수진아, 일어서. 저의 첫 번째 부탁이에요. 제발 들어주세요. 하지만 수진아, 이미 진행된 일이고 아버지가 밀어붙인 일이잖아요. 중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박창수 의원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철거를 중단하겠다. 아버지.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박창수 의원을 안았습니다. 그럼 대신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할게요. 봉천시장을 전통시장 보존지구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더 좋은 지원을 해주겠다. 하지만 너는 우리 가족이야. 그건 변하지 않는다. 박창수 의원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분의 딸이기도 해요. 수진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화가 울면서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내 딸, 고마워. 1시간 후 봉천시장에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철거가 중단되고 대신 전통시장 보존지구로 지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로 철거가 중단된다고? 박 의원님이 직접 발표했대. 상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정아 언니는 어디 갔어? 순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정아와 수진이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박수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정화 할머니의 딸이기도 해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7년 전 헤어진 모녀가 이 시장에서 다시 만났어요. 정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여러분의 터전을 지켜줬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화 언니, 축하해요. 수진 씨도 고생 많았어요. 순이가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었네요. 그날 저녁 어머니 손 국밥에는 새로운 간판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수진이와 함께하는 어머니 손 국밥. 정아와 수진이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끓였습니다. 엄마, 이제 새벽에 혼자 일어나지 마세요. 딸이 함께 할 테니까요. 우리 수진이 정말 고마워. 엄마도 27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고마워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밖으로는 봉천시장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철거의 위협도 없고 전통시장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딸을 돌려받았으니 고마워요. 국밥 냄새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잃어버린 딸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수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수진아, 행복해라. 영숙도 조용히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봉천시장의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이별 끝에 다시 만난 모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버려졌던 기억도 잃어버린 시간도 결국은 다시 서로를 만나게 하죠. 오늘 장터에서 손을 맞잡은 두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